여러분, 오늘은 숫자 두 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5.5%고요. 다른 하나는 6.3%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올해 학술대회에서 내놓은 콩팥병 자료에 나오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2023년에 5.5%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해 동안 계속 낮아지던 참이었죠. 이제 좀 잡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자료에서 6.3%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몸에 좋은 걸 챙겨 먹고 있는 시기거든요. 집집마다 채소즙을 시켜 드시고 아침마다 갈아 마시고 짠 것 줄이신다고 소금통까지 바꾸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콩팥은 더 나빠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오늘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의 범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 특히 혈압약은 오늘 이야기 듣고 절대 혼자 끊지 마세요. 왜 그런지는 중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용의자는 모두 8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중 3은 무죄가 나옵니다. 여러 해 동안 억울하게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 3은 냉장고가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부엌, 서랍, 약통,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8 배수님님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반찬 가게를 20회쯤 하시다가 접으시고 지금은 손녀를 봐주고 계세요. 반찬 가게를 하셨으니 나물은 손에 익으셨죠. 시금치 나물 하나는 동네에서 알아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로 시금치를 끊으셨습니다. 토마토도 치우고 고구마도 안 드시고요. 반년을 그렇게 독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피 속 칼륨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 있었습니다. 배수님님이 저한테 물으신 게 딱 한마디였어요.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시금치를 끊었는데 왜 칼륨이 올랐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금치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증거를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사해보죠.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칼륨이 뭔지부터 정리할게요. 칼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으면 큰일 나는 성분이에요. 우리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게 전부 칼륨 덕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피 속 칼륨은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넘치는 순간 몸이 이상해지죠.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우리 콩팥, 그러니까 신장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을 좀 놀라운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쯤 되는 물을 걸러냅니다. 페트병으로 90병이에요. 그런데 그중 거의 전부를 다시 걷어들입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건 하루에 1병 반 정도고요. 90병을 거르고 1병 반만 버리는 겁니다. 이 미세한 조절을 한숨도 안 쉬고 평생 하는 장기가 우리 몸에 2개 들어있는 겁니다. 남는 칼륨도 이 과정에서 소변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콩팥이 약해지면 이 밀어내는 힘부터 떨어져요. 들어오는 양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조금씩 고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건 아주 미세한 전기덕입니다. 칼륨이 넘치면 그 전기의 눈금이 어긋나요. 맨 처음 표가 나는 데가 손끝입니다. 그 다음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어지럽습니다. 더 가면 심장이 제멋대로 떨다가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답답한 게 있어요. 콩팥은 이 과정을 아무 말 없이 겪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깎여나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요. 콩팥이 피를 얼마나 거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젊고 튼튼하면 백에 가깝게 나오고요. 이 숫자가 60 아래로 떨어지면 기능이 깎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요. 70대 이상에서는 이 숫자가 낮은 분이 4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이미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본인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도 해당된다 생각하고 들으시는 게 맞아요. 용의자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가장 먼저 몰린 용의자죠. 증거부터 봅시다. 시금치에 칼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위쪽에 들어가요. 나물로 한 접시 무치면 밥 한 공기보다 칼륨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검찰 측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 증거가 있어요. 이게 최근 몇 해 사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칼륨은 몸에 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식물 세포는 벽이 단단해요. 섬유질로 된 상자 안에 칼륨이 갇혀있는 셈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이 상자를 다 못 열어요. 그래서 상당량이 그대로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에서 나온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과일이나 채소 속 칼륨은 대략 절반에서 60% 정도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몸을 통과해 나가요. 표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피 속에 도착하는 양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세계 콩팥병 진료 지침을 만드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2024년에 지침을 새로 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 속 칼륨이 계속 높은 상태가 아니라면 콩팥병 환자에게 칼륨을 일상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과일, 채소, 콩, 통곡물이 든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좀 놀랐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콩팥 하면 무조건 채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를 끊으면 다른 게 무너지거든요. 섬유질이 사라지고 변비가 오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리고 채소가 빠진 자리를 다른 게 채워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시금치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무죄는 아니에요. 유죄인 부분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겁니다. 요즘 생잎을 그대로 믹서에 넣고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녹즙이라고도 하고 해독 주스라고도 부르고요. 갈면 그 단단한 세포벽이 다 부서집니다. 상자를 전부 열어서 알맹이만 마시는 거예요. 흡수 안 되고 나갈 목까지 전부 피 속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게다가 접시에 놓으면 한 접시도 벅찬 양이 컵에 담기면 순식간에 넘어가요. 접시에 담긴 시금치와 컵에 담긴 시금치는 다른 음식입니다. 그리고 시금치에 든 게 칼륨만은 아닙니다. 옥살산, 우리말로 수산이라고 부르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칼슘과 손을 잡으면 모래알처럼 굳습니다. 그 알갱이가 콩팥 안에 자리를 잡고 불어나면 돌이 되는 거예요.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들 하시죠.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산은 물에 녹습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시금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건 그만두세요. 이해되시죠? 용의자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이 친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먼저 불리한 증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식물 칼륨은 절반쯤만 흡수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채소마다 다릅니다. 실험실에서 소화 과정을 재현해서 재본 연구가 있어요. 완두콩은 12%밖에 안 빠져나옵니다. 상자가 아주 단단한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93%가 빠져나옵니다. 거의 다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토마토는 물주머니에 가까워서 세포벽이 무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표에 적힌 숫자가 거의 그대로 우리 피 속에 도착하는 채소예요.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토마토를 유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양이에요. 접시에 놓고 썰어 드시면 두 개도 배불러서 못 드십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멈춰요. 문제는 형태가 바뀔 때 생깁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토마토가 서너 개는 들어가요. 썰어서 드시면 두 개가 벅찬데 갈아서 마시면 서너 개가 30초 만에 넘어갑니다. 조금 마신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한 무더기를 삼킨 거예요. 게다가 씹어서 드시면 칼륨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콩팥이 나눠서 처리할 시간을 벌어요. 그런데 주스는 씹을 게 없으니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같은 양이라도 콩팥이 받는 충격이 달라요. 아침에 믹서 돌려서 한 잔 드시는 걸 건강관리라고 여기셨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 보면 아침마다 몰아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케첩도 짚고 갈게요. 케첩은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거죠. 졸이면 물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케첩 한 숟갈이 생토마토 한 개 몫이에요. 거기다 소금까지 들어가죠.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올라간 혈압은 콩팥을 또 깎아냅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토마토 본체는 무죄, 갈아 만든 형태는 유죄. 생으로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로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잡으세요. 설탕 뿌려 드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혈당까지 같이 올라가니까요. 용의자 세 번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먼저 익숙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요즘 저녁 한 끼를 고구마로 때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열량도 낮고 혈당도 천천히 오른다고들 하니까요. 아예 밥솥을 안 쓰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자와 고구마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칼륨이 높은 축에 들어가요. 밥 한 공기 대신 군고구마 하나를 드시면 열량은 줄어드는데 칼륨은 몇 배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반찬으로 조금 드시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드시잖아요. 양이 다릅니다. 구우면 더 진해지고요. 군고구마가 유난히 단 이유가 뭘까요? 굽는 동안 수분이 증발해서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덩치는 작아지는데 속에 있던 성분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달아진 것만 진해졌겠어요. 칼륨도 나란히 진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배우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썰어서 물에 오래 담가두라는 겁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담그면 칼륨이 빠진다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재본 연구가 있어요. 미국의 식품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 감자를 여러 품종으로 놓고 담그기와 삶기를 나눠서 재봤습니다. 결과가 어땠느냐면요. 담그기만 해서는 미네랄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몇 시간을 담가도요. 담그기만으로 칼륨을 줄이겠다는 건 사실상 헛수고였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삶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깍둑썰기에서 삶으니 칼륨이 절반 빠졌어요. 채 썰어서 삶으니 75%가 빠졌습니다. 담그기는 거의 0, 삶기는 절반에서 4분의 3.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끓는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재봤더니 잎채소나 곡물은 40% 넘게 빠졌는데요. 감자 같은 뿌리채소는 10에서 20%밖에 안 빠졌습니다. 뿌리채소는 유독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담그기는 겉에서만 조금씩 녹아 나오는 겁니다. 감자 속까지는 물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터집니다.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그제야 물로 쏟아져 나와요. 찻잎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찬물에 찻잎을 담가두면 몇 시간이 지나도 물이 연하죠.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몇 분 만에 진해집니다. 같은 찻잎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찬물에 찻잎 담가 놓고 우러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배우셨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찌는 것과 삶는 것은 우리 콩팥한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안 쓰고 찜통에 쪄 드시는 게 제일 건강한 방법인 줄 아세요? 그런데 찌면 김만 올라오지 물이 없습니다. 칼륨이 도망갈 물이 없는 겁니다. 들어있던 그대로 접시에 오릅니다. 전자레인지도 사정이 같아요. 물 없이 데우는 거니까요.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방법이 칼륨을 한 톨도 안 빼고 통째로 드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상주에 혼자 사시는 여든의 변월서님이 딱 그러셨어요. 아침에 감자를 큰 냄비에 쪄놓고 하루 종일 두고 드셨습니다. 혼자 사시니 몇 끼 차리기가 번거로우셨던 거죠. 기름 안 쓰고 쪄먹으니 이만한 게 없다 하셨어요. 발등이 붓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유를 아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껍질부터 벗기세요. 칼륨은 껍질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 얇게 썰거나 채 썰어주세요. 두께가 얇을수록 물에 닿는 면이 넓어져서 훨씬 많이 빠집니다. 통째로 삶으면 겉만 빠지고 속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찌지 말고 삶으세요. 물을 재료보다 넉넉하게 잡으시고요.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한 번 삶은 물을 버리고 새물에 한 번 더 삶으세요. 이걸 2번 삶기라고 하는데 연구에서 한 번 삶기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손이 좀 가지만 확실합니다. 양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로 잡으세요. 그리고 밥 대신 드시는 건 안 됩니다. 반찬처럼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판결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무죄, 조리법이 공범입니다. 같은 감자인데 찌면 유죄고 채 썰어 삶으면 무죄예요. 그리고 밥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요. 밥을 끊고 고구마로 바꾸셨다면 방향을 거꾸로 잡으신 겁니다. 콩팥이 지친 분께는 오히려 흰밥이 고구마보다 순합니다. 도정을 하면서 칼륨이 대부분 깎여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 밥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신 분 많으시죠? 이건 껍질을 남긴 곡식이라 칼륨이 껍질째 딸려 들어옵니다. 좋은 일 하신 줄 알았는데 콩팥한테는 짐이었던 셈이에요. 다만 이건 콩팥이 약해지신 분 얘기입니다.
콩팥이 튼튼하시면 현미가 더 좋습니다. 이 구분이 오늘 내내 따라다닐 테니 기억해 두세요. 용의자 네 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이 친구는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강릉에 사시는 이른하나 하동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바다일을 하셨으니 집에 미역이며 다시마가 늘 쟁여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1시간쯤 걸립니다. 걷고 들어오면 물을 한 컵 드셨죠. 물을 통 안 드신다고 안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도 들어서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맹물은 밍밍해서 도저히 못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큰 주전자에 끓여놓고 물처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구수하고 좋더랍니다. 그게 5년째였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다리가 무거워지셨어요. 늘 돌던 한 바퀴가 버거워졌습니다. 장화에 물이 찬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바닷일 하시던 분다운 표현이죠. 연골이 달았나 싶으면 소재지 약국에서 무릎약을 사다 드셨습니다. 2달을 드셔도 그대로였어요. 대신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다가 2~3번씩 화장실을 가시게 된 겁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걷는 게 더 힘들어지고요. 전립선 때문인가 싶어 그쪽부터 알아보셨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동식님 다리를 무겁게 만든 건 무릎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온 것들은 육지 채소하고 아예 급이 다릅니다. 말린 상태로 보면 시금치의 몇 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진한 이유는 말렸기 때문이에요. 건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수분만 쫓아내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덩치는 쪼그라들었는데 속에 든 건 고스란히 남으니 같은 한 줌을 저울에 올리면 몇 갑절로 진해진 셈이죠. 우리가 미역국 끓일 때마다 겪는 일입니다. 마른 걸 한 줌만 풀어도 대야가 넘치잖아요. 그게 원래 그만큼이 압축돼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두면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물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육수가 구수해졌다는 건 다시마 속 알맹이가 물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신호입니다. 감칠맛만 옮겨왔겠어요. 칼륨도 나란히 딸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동식님은 다시마를 건져서 버리고 칼륨만 남은 물을 5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신 겁니다. 앞에서 시금치는 세포벽 때문에 절반만 흡수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려낸 물에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물에 녹아나온 칼륨은 거의 전부 흡수돼요. 그러니까 우려낸 물은 채소가 아니라 칼륨 음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게 실은 그거였어요. 다리가 무거웠던 것도 밤에 자꾸 깼던 것도 콩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에 깨신 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잠든 사이에는 콩팥이 소변을 되도록 적게 대신 진하게 만들어둡니다. 그 덕에 밤중에 화장실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힘을 잃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소변을 진하게 조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밤에 6시간을 내리 잘 수 있는 게 다 그 능력 덕이었어요. 그게 무너지면 밤새 맹물 같은 소변이 쉬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방광이 자꾸 차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밤중에 2번 넘게 일어나는 일이 몇 달째 반복된다면 나이를 핑계 대실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실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전자부터 비우세요. 다시마차든 가루든 알약처럼 뭉친 환이든 원리는 하나입니다. 칼륨을 물로 뽑아낸 다음 그 물만 들이켜는 거예요. 국물 낼 때도 다시마는 오래 넣지 마시고 10분 안에 건져내세요. 미역은 물에 오래 불리시고 여러 번 헹구시고 불린 물은 버리세요. 미역국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그릇에 두세요. 이게 잘 안 되시면 그릇 자체를 작은 걸로 바꾸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김이나 파래도 한 집안이에요. 말린 거니까요. 어쩌다 한번 미역국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생일에 한 번, 몸보신으로 한 번씩 드시는 걸로는 콩팥이 망가지지 않아요. 매일같이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이 몇 해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하동식 님도 5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절반쯤 왔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용의자 넷을 조사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와 감자는 세포벽이 지켜져서 표에 적힌 것만큼 우리 몸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지만 않으면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 우린물은 세포벽이 없어서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모양으로 먹느냐가 콩팥한테는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아셔야 할까요? 제가 이 자료들을 뒤지면서 계속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시면 일주일에 서너 번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한 번 가면 4시간씩 누워 계셔야 하고요. 그러면 그 걸음마다 누가 따라 나서야 할까요? 자식들입니다. 여행도 못 가시고 손주 봐주는 것도 못 하시고요. 우리 세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픈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식들 손 빌려야 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하동식 님이 다시마 물을 끊으셨는데 칼륨이 생각만큼 안 내려갔어요. 절반쯤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숨은 공범, 첫 번째.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찬장에 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3 명진구님 이야기부터 할게요. 오래 하시던 동네 슈퍼를 접으신 분입니다. 혼자 계실 때가 많아서 밥하기가 귀찮으시대요. 그래서 즉석밥에 햄 구워서 드시고 어묵탕 끓여 드시고 국은 봉지 국물로 하십니다. 채소는 거의 안 드세요. 본인 말로는 칼륨 걱정이 없는 식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채소를 안 먹으니 칼륨이 들어올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칼륨 수치가 제일 높았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식품에는 칼륨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들어있는 칼륨이에요. 채소, 과일, 고기에 든 게 그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나중에 넣은 칼륨입니다. 이걸 칼륨 첨가물이라고 해요. 염화칼륨, 젖산칼륨, 구연산칼륨, 인산칼륨 같은 것들입니다. 왜 넣을까요? 요즘 온 세계가 소금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식품 만드는 쪽도 나트륨을 줄여야 팔립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빼면 맛이 없어지고 오래 안 갑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칼륨이에요. 짠맛 비슷한 것도 나고 상하는 것도 막아주고 색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인다는 흐름이 강해질수록 우리 장바구니에 담기는 가공식품 속 칼륨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율입니다. 앞에서 채소 칼륨은 절반쯤만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죠. 세포벽이 막아주니까요. 첨가물로 넣은 칼륨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가루로 뿌린 거예요. 그냥 녹아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연구에서 나온 숫자를 보면 첨가물 칼륨은 90에서 100%가 흡수됩니다. 거의 전부예요. 같은 200mg이라도 시금치에 든 200과 어묵에 든 200은 우리 몸에서 다른 겁니다. 피 속에 도착하는 양이 2배쯤 차이가 나요. 이게 얼마나 흔한지도 재봤습니다. 유럽에서 가공식품 715개의 라벨을 전부 뒤진 연구가 있어요. 그중 37%가 넘는 제품에 칼륨 첨가물이 최소 하나 이상 들어있었습니다. 3개 중 하나가 넘죠. 가장 많이 나온 품목이 튀김옷 입힌 제품, 육가공품, 음료, 즉석식품, 그리고 곡물 가공품이었습니다. 우리 식탁으로 옮겨보면 어묵, 맛살, 햄, 소시지, 냉동 돈가스, 즉석밥, 봉지, 국물, 이온 음료, 그리고 전나트륨이라고 적힌 제품 전부입니다. 작년에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이 문제로 따로 안내를 냈어요. 칼륨과 인 첨가물이 식품에 너무 널리 퍼져 있고 흡수가 잘 되니 콩팥병 환자에게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전체 칼륨 섭취량에서 과일과 채소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쯤 될까요? 연구에서는 16에서 34%로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채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고기와 가공식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3분의 1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3분의 2는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 세대가 배운 콩팥 상식이 반쪽이었던 거예요. 명진구님이 딱 그 경우였어요. 채소를 끊었더니 그 자리를 어묵과 햄이 채운 겁니다. 본인은 칼륨을 피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은 흡수율이 2배인 칼륨으로 갈아탄 거죠. 앞에서 왜 국제 지침이 채소를 제한하지 말라고 바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채소를 끊으면 그 자리를 가공식품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명진구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침에 즉석밥 하나에 봉지국 하나, 점심에 어묵탕, 저녁에 햄 구워서 즉석밥, 사이사이에 이온 음료 한 병. 본인 눈에는 채소가 하나도 없으니 칼륨이 없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들어온 칼륨이 시금치 나물을 접시로 드시는 분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그것도 세포벽 없이 거의 전부 흡수되는 칼륨으로요.
반대로 배수님님은 반년 동안 채소를 하나도 안 드셨는데 칼륨이 올랐죠.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세요. 거기 칼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염화칼륨, 젖산칼륨, 구연산칼륨, 인산칼륨 이 4개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령이 하나 있어요. 나트륨을 줄였다고 크게 써붙인 제품일수록 뒷면을 꼭 보세요. 나트륨을 뺀 자리를 칼륨으로 채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묵탕이나 라면 같은 건 국물을 남기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국물 남기는 걸 제일 아까워하시는데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첨가물은 국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판결입니다. 가공식품 속 칼륨 첨가물, 유제, 오늘 첫 번째 진범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걸 정리하고 나서 수치가 다는 안 내려갔어요. 공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숨은 공범 2번째. 이건 부엌이 아니라 약통에 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하우스를 하시는 76표 만수님 이야기예요. 하우스 안에서 종일 쪼그려 앉아 계시니 무릎이 성할 리가 없죠. 우리 농사 짓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를 상자로 사다 놓고 드셨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게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혈압약도 8년째 드시고 계셨고요. 표만수님은 채소도 조심하셨고 다시마 물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칼륨이 올라 있었습니다. 약 때문이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어깨 결린다. 그럴 때마다 약국에서 진통제 사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콩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우리 콩팥은 신장이 뿜어내는 피의 5분의 1을 받습니다. 우리 몸무게로 치면 주먹 2개만한 장기가 피의 20%를 가져가요. 그만큼 피가 많이 필요한 장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넓게 열어두는 물질이 있어요. 소염 진통제가 바로 그 물질을 막습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피가 줄면 거르는 힘이 떨어지고 칼륨을 밀어내는 힘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료로 재본 연구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60 넘으신 분들만 따로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10년 동안 따라간 연구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소염 진통제를 쓰신 분들은 만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1.46배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더 빨랐고요. 종류를 나눠서 봤더니 위장에 부담이 적다고 나온 신형 진통제가 오히려 1.61배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속이 편하다고 안심하고 오래 드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몇 회씩 이어질 때예요. 표만수님은 10년이었습니다. 둘째, 혈압약입니다. 여기는 아주 조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혈압약 중에 콩팥을 보호하는 계열이 있습니다.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칼륨을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 약이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 약은 콩팥을 지키려고 드시는 약입니다. 칼륨이 조금 오르는 건 그 약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혼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끊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국제 지침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 약 때문에 칼륨이 오르면 약을 줄이거나 끊기보다 칼륨을 낮추는 다른 방법을 먼저 쓰라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셋째,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도 종류가 갈려요. 대부분은 칼륨을 같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칼륨을 몸에 붙잡아두는 계열이 따로 있어요. 이걸 쓰시면서 칼륨 많은 음식을 드시면 겹칩니다. 본인이 어떤 계열을 드시는지는 약 봉투만 봐서는 모르세요. 이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넷째, 이건 좀 의외이실 텐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혈압에 좋다는 것, 기력에 좋다는 것, 뒷면 성분표에 칼륨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재를 오래 달인 물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입니다. 우려낸 물에는 세포벽이 없어요. 자, 여기서 국제 지침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칼륨이 높은 콩팥병 환자를 볼 때 식사부터 손대지 말라고요. 먼저 손볼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약입니다. 둘째가 몸이 산성으로 기우는 상태고요. 셋째가 변비예요. 이 셋을 먼저 정리하고 그래도 칼륨이 계속 높으면 그때 식사를 조정하라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봐야 할 시금치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였던 거예요. 판결입니다. 약통, 유죄. 오늘 두 번째 진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약을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드시는 약을 종이에 다 적으세요. 병원에서 받은 약, 약국에서 사신 약, 건강원에서 받은 것, 자식들이 사다 준 영양제까지 전부요. 그리고 그 종이를 들고 진료실에 가세요. 이거 다 먹고 있는데 칼륨이랑 콩팥에 괜찮은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제일 안 하십니다. 약국에서 산 건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표만수님도 진통제 이야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물어보질 않으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숨은 공범 세 번째. 이건 부엌도 약통도 아닙니다. 화장실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찾다가 알고 좀 놀랐어요. 김포에 사시는 59 소정혜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야간 근무가 잦아요.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니 몸의 시계가 뒤집혀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시고요. 일하다 말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참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변비를 한 10년 달고 사셨어요. 사나흘에 한 번 가시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셨죠. 상관이 아주 큽니다. 자, 우리 몸에서 칼륨이 나가는 문이 몇 개일까요? 대부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소변이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콩팥이 80에서 90%를 처리해요. 그런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장이에요. 평소에는 이 문이 거의 안 열립니다. 장으로 나가는 칼륨은 하루에 아주 적어요. 전체의 10%쯤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지면 몸이 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앞문이 좁아지니까 뒷문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하는 아주 영리한 일입니다. 얼마나 넓히느냐면요. 투석을 받는 분들을 재봤더니 변으로 나가는 칼륨이 건강한 분의 3배였습니다. 어떤 분은 드신 칼륨의 80%가 변으로 나갔어요. 앞문이 완전히 막히니까 뒷문이 주된 통로가 된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변비가 오면 이 뒷문이 닫힙니다. 대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요. 몸이 칼륨을 대장 안으로 내보내도 그게 밖으로 안 나가요. 거기 고여 있다가 다시 흡수됩니다. 애써 내보낸 걸 도로 들이는 거예요. 콩팥이 힘겹게 넓혀놓은 뒷문 앞을 변이 막고 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국제 지침이 변비를 콕 집어서 먼저 고치라고 한 겁니다. 재본 연구도 있어요. 미국에서 콩팥이 많이 나빠진 분 36,000명을 본 연구인데요.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쓰신 분들은 칼륨이 위험 수준까지 오를 확률이 21% 낮았습니다. 약 하나 없이 식사 하나 안 바꾸고 변만 잘 나오게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고약한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들으셔야 해요. 잘 들으세요. 칼륨 무섭다고 채소를 끊습니다. 채소를 끊으면 섬유질이 사라지죠. 섬유질이 없으니 변비가 옵니다. 변비가 오면 뒷문이 닫혀요. 뒷문이 닫히니 칼륨이 오릅니다. 칼륨이 오르니 채소를 더 끊습니다. 이게 계속 돕니다. 배수님 님이 시금치를 끊었는데 칼륨이 오히려 오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반년 동안 나물을 안 드시니 변이 딱딱해지셨던 겁니다. 사흘에 한 번 가시게 됐고요. 시금치에서 덜 들어온 칼륨보다 대장에서 못 나간 칼륨이 더 많았던 겁니다. 수석받는 분들 중에 변비가 있는 분이 60%가 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판결입니다. 변비, 유죄. 오늘 세 번째 진범이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던 범인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물부터입니다. 다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금 뒤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섬유질인데 앞에서 배운 대로 드시면 됩니다. 데친 나물, 삶은 채소는 섬유질은 그대로 있고 칼륨만 빠진 상태예요. 변비에는 좋고 콩팥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담그기가 아니라 삶기를 배우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기요. 대장은 몸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입니다. 식후에 15분씩만 걸으셔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변비가 오래됐으면 그냥 참지 마세요. 변 무르게 하는 약은 콩팥에 부담이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갈리니 이것도 물어보고 쓰셔야 해요. 하루에 한 번 편하게 보시는 것. 이게 우리 콩팥한테는 시금치 끊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반전이 여기서 나와요. 안양에서 상가 세탁소를 하시는 64 개영자님입니다. 혈압약을 8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짜게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부엌 소금통을 저염 소금으로 갈아 끼우셨고 간장도 저염 표시 붙은 걸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국이 심심해서 못 넘기셨대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 그 맛에 익으셨답니다. 2년쯤 지나고부터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끔 입 주변이 얼얼해졌습니다.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은 뒤 그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몇 분이면 가라앉으니 그러려니 하셨죠. 피가 안 도나 싶어 손을 주무르고 더운 물에 담가도 보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뛰니 당연히 심장부터 의심하셨죠. 그런데 심장 쪽은 깨끗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개영자님 손끝을 저리게 만든 건 심장도 혈액순환도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바꾼 소금통이었어요. 저염 소금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소금에서 나트륨을 빼면 짠맛이 사라집니다. 짠맛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나트륨을 덜어낸 만큼 다른 걸로 메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칼륨이에요. 염화칼륨을 넣으면 짠맛 비슷한 게 납니다. 제품에 따라 4분의 1에서 절반 넘게까지 칼륨으로 채워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 저염 소금이라는 이름은 절반만 맞는 이름이에요. 나트륨을 덜어낸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 자리에 칼륨을 앉힌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칼륨은 앞에서 배운 첨가물 칼륨이에요. 세포벽이 없죠. 거의 전부 흡수됩니다. 개영자님은 2년 동안 매 끼니마다 국에도 반찬에도 김치에도 그걸 넣어 드신 겁니다. 싱겁게 드시라는 그 말을 누구보다 곧이곧대로 지킨 분이 그래서 제일 아슬아슬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놓친 신호가 중요합니다. 손끝 저린 건 흔한 일이라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입가가 얼얼한 건 성격이 다릅니다.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에요. 칼륨이 넘치면 신경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 일부터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티가 나는 데가 손끝하고 입가예요. 손끝이 저리면서 입 주변까지 얼얼하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염소금은 무조건 나쁜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반대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국에서 아주 큰 연구를 했습니다. 600개 마을에서 2만 명이 넘는 어르신을 5년 동안 따라갔어요. 절반은 그냥 소금을 쓰고 절반은 저염 소금을 썼습니다. 칼륨이 4분의 1쯤 들어간 소금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염 소금을 쓴 마을에서 뇌졸중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심혈관 사고도 줄고 사망도 줄었어요. 그리고 걱정하던 고칼륨 사고는요, 두 집단이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염 소금은 어떤 분들한테는 목숨을 구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콩팥이 나쁜 분들을 빼고 했습니다. 칼륨이 오를 위험이 있는 분들도 다 뺐어요. 애초에 안전한 분들만 모아놓고 한 연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증명한 건 이겁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에게 저염 소금은 좋은 선택이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어떤지는 이 연구가 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자료들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소금통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약이고 어떤 분에게는 독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칼륨이 우리 몸에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칼륨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줍니다. 다른 하나가 재미있는데 콩팥한테 나트륨을 붙잡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콩팥이 그 신호를 받으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흘려보내요. 나트륨이 빠지니 혈압이 내려갑니다. 21개 연구를 모아서 본 자료를 보면 칼륨을 늘리면 혈압이 위쪽으로 3.5, 아래쪽으로 이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짜게 드시던 분일수록 효과가 컸어요. 이미 싱겁게 드시던 분은 효과가 작았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그 방식이 전부 콩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콩팥이 성해야 이 신호를 알아듣는 거예요. 콩팥이 약하면 신호를 못 알아듣고 칼륨만 고입니다. 똑같은 성분인데 우리 콩팥 상태 하나로 약과 독이 갈리는 겁니다. 판결입니다. 저염 소금은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먹을 걸 정하기 전에 내 콩팥이 어느 쪽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른 채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개영자님처럼 제일 성실한 분이 제일 위험해집니다. 자,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쁜 걸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미 깎여나간 콩팥은 남은 기능만으로 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남은 콩팥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게 하려면 채워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되살리는 채소 넷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이입니다.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칼륨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낮아요. 거의 물이라 한 개를 통째로 드셔도 들어오는 칼륨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채소가 많지 않은데 오이가 그 몇 안 되는 하나예요. 다만 껍질은 벗기고 드세요. 오이는 껍질째 먹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칼륨도 바로 그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식물은 대부분 껍질과 줄기 쪽에 칼륨이 집중돼 있어요. 오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감자도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개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소금이나 고추장 된장에 찍지 마세요. 콩팥 편하게 해드리려고 오이를 드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소금을 찍으면 오이의 좋은 점을 소금이 다 지워버립니다. 오이지, 오이장아찌, 오이피클도 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금물에 절인 겁니다. 오이지 한쪽에 든 소금이면 오이 한 개가 벌어준 이득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오이 냉국도 국물은 남기세요. 둘째는 양배추입니다. 오이가 짐을 안 지우는 채소라면 양배추는 손에 뭘 쥐어주는 채소입니다. 칼륨은 오이 다음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특별한 건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콩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콩팥은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주 작은 불씨 같은 염증이 앉습니다. 그게 몇 해씩 안 꺼지면 거르는 부품이 하나둘 흉터로 바뀌어요. 흉터는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흉터가 넓어지는 만큼 성능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콩팥을 지킨다는 건 이 염증을 얼마나 눌러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 이 넷을 묶어서 십자화과라고 부릅니다. 꽃잎이 넉 장씩 십자로 벌어져서 붙은 이름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몸속 염증을 눌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낮으면서 염증까지 잡아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만한 게 없죠. 그런데 함정이 둘 있어요. 첫째는 양입니다. 양배추는 배가 안 차요. 쌈으로 10장을 드셔도 배가 안 찹니다. 삼겹살에 싸서 드시면 20장도 드시죠. 그렇게 한 대접씩 드시면 결국 시금치 한 접시와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칼륨이 낮은 채소라고 마음 놓고 계셨는데 양이 서너 배로 들어가니 도로아미타 불인 거예요. 둘째는 즙입니다.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해서 즙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박스씩 주문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짜서 드십니다. 즙 한 봉지를 만들려면 양배추가 한참 들어가요. 그걸 짜서 물만 뽑아낸 게 즙입니다. 부피는 작아졌는데 칼륨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게다가 짜낸 물이니 세포벽이 없죠. 앞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흡수가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즙 한 봉지가 양배추를 한 대접 씹어 드신 것보다 오히려 세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잎으로 씹어 드시는 양배추 얘기예요. 기계에 넣고 짜서 봉지에 담는 순간 이름만 같은 딴 음식이 됩니다. 하루에 두세 장이면 충분해요. 끓는 물에 2, 3분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칼륨이 빠지고 부피도 줄어서 먹기 편해져요. 대신 오래 푹 끓이지는 마세요. 염증 잡아주는 성분이 열에 약합니다. 마요네즈에 버무리지 마시고 식초하고 후추만 뿌리세요. 셋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콩팥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 콩팥은 결국 아주 가는 핏줄 뭉치예요. 그 핏줄을 지키는 게 콩팥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됩니다. 생으로 그냥 드시면 10%밖에 안 돼요. 물에 삶으면 20-30%고요. 기름에 볶으면 60%까지 올라갑니다. 기름 한 숟갈 차이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양이 몇 배가 되는 겁니다. 껍질 벗기고 얇게 썰어서 기름에 살짝 볶으세요.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면 됩니다. 당근 주스나 당근즙은 안 돼요.
갈아 마시면 기름이 없어서 좋은 건 못 얻고 여러 개가 한 컵에 들어가니 칼륨만 왕창 받습니다. 좋은 건 10%만 얻고 칼륨은 2배로 받는 셈이에요. 넷째는 무입니다. 칼륨이 낮은 편이고 수분이 많고 소화까지 도와줍니다. 고깃국에 물을 넣으면 고기가 한결 야들해지죠. 무 속에 든 효소가 단백질을 미리 풀어준 겁니다. 속이 편해지면 장이 편해지고 장이 편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뒷문이 잘 열립니다. 무국, 무나물, 무생채 다 좋아요. 껍질만 벗기시고 국물은 남기시면 됩니다. 다만 무말랭이하고 시래기는 이야기가 달라요. 말린 거니까요. 말리면 부피가 쪼그라든 만큼 안에 든 게 진해집니다. 생무는 칼륨이 낮은데 무말랭이가 되는 순간 높은 음식으로 바뀌어요. 같은 무인데 말렸다는 이유 하나로요. 시래기는 국으로 드시죠. 말린 데서 우러난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손이 좀 갑니다. 반나절 불리시고 중간에 물을 2~3번 갈아주시고 그 다음 삶아서 헹궈 드세요. 다만 동치미와 짠지는 빼셔야 해요. 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금물에 몇 달을 담가둔 게 잘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이 몇 개 있을 겁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부터 짚어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과일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사과, 배, 포도, 딸기, 감귤은 낮은 편이라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 참외, 멜론, 키위는 높아요. 특히 바나나가 높습니다. 그리고 곶감이나 건포도처럼 말린 과일은 전부 진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죠? 말리면 물만 날아가고 안에 든 건 그대로 남으니까요.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 오렌지가 서너 개 들어가니까요. 다만 여기에 오늘 배운 걸 하나 얹어 드릴게요. 같은 사과라도 씹어 드시는 사과와 갈아 마시는 사과는 다른 음식입니다. 씹어 드시면 세포벽이 절반쯤 막아주고 갈면 그 방패가 사라져요. 둘째, 콩하고 두부는 어떠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이게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표만 보면 콩은 칼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들 겁을 내시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실험 기억하시나요? 완두콩은 소화 과정을 재현했더니 12%밖에 안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낮았어요. 콩은 세포벽이 가장 단단한 축이라 표에 적힌 숫자만큼 우리 몸에 안 들어옵니다. 게다가 콩은 삶아서 물을 버리고 드시잖아요. 이미 한 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지침도 콩을 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콩자반처럼 졸여서 국물까지 드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삶아서 물 버린 콩, 두부, 이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물은 얼마나 마시냐고 물으십니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콩팥이 아직 괜찮으신 분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병 반에서 2병 정도 한 번에 몰아드시지 말고 나눠서요. 그런데 콩팥이 많이 나빠지셨거나 지금 몸이 붓고 계신 분은 오히려 줄이셔야 합니다. 콩팥이 물을 못 빼내는데 계속 마시면 몸에 물이 차요. 심하면 폐에까지 찹니다. 사방에서 물 많이 드시라고 하니 무작정 들이켜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콩팥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그러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꾸 사람마다 다르다로 끝나서 답답하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사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넷째, 커피하고 차는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커피에도 칼륨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은 대부분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면 쌓입니다. 특히 진하게 타드시는 분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보리차 같은 것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입니다. 재료를 물에 우려낸 거예요. 우려낸 물에는 세포벽이 없죠. 몸에 좋으라고 종일 물처럼 드시는 건데 콩팥이 약하시면 좋다는 성분보다 칼륨이 먼저 도착합니다. 맹물이 심심하시면 레몬 한 조각 띄우세요. 자, 그럼 내 콩팥이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알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가 있어요. 콩팥이 피를 얼마나 거르는지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젊고 튼튼하면 100 가까이 나오고 60 아래로 내려가면 기능이 깎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 숫자 이미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건강검진 결과지에 나옵니다. 서랍에 있는 작년 결과지를 꺼내서 한 번만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 더 보셔야 해요. 소변에 단백질이 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콩팥이 나빠질 때 순서가 있어요. 거르는 힘이 떨어지기 전에 세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르는 숫자가 아직 멀쩡한데도 이미 콩팥병이 시작된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제대로 압니다.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 둘 다 몇 분이면 끝나고 큰 검사도 아닙니다. 그럼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짐작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셋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경우에요. 특히 눈 주위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푸석하게 부어서 낯설 때가 있죠. 밤새 콩팥이 물을 제대로 못 빼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목도 같이 보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양말을 벗어보시면 됩니다.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고 한참 앉아 계셔도 안 없어진다면 그겁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반지가 유난히 안 빠지고 오후에는 좀 헐거워진다면 그건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안 꺼지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거품은 조금씩 생깁니다. 다만 금세 흩어지죠. 그런데 세숫비누 풀어놓은 것처럼 잘게 일어서 물 내리기 직전까지 그대로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콩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는 경우예요. 하동식 님이 놓친 그 신호입니다. 몇 달째 이어진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짚히는 게 있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데 이걸 제일 미루시는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괜히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병원비 나갈까봐 그냥 넘기십니다. 그 마음 압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셨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 한번 받는 게 자식 걱정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투석실까지 따라다니게 하는 게 자식 걱정시키는 걸까요?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는 보험되는 기본 검사입니다. 몇 분이면 끝나요. 이번 주에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하셔서 나 검사 하나 받아야 하는데 예약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 전화 받고 싫어할 자식 없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할 거예요. 앞에 나온 하동식님은 결국 며느리 손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명절에 오셨다가 아침에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걸 보셨대요. 작년에 사드린 신발인데 발등이 걸려서 못 신으시니까요. 본인은 신발이 줄었나 보다 하셨답니다. 5년을 매일 보신 발인데 본인 눈에는 안 보이고 1년에 2번 보는 며느리 눈에는 보인 겁니다. 이게 이 병의 성격이에요. 천천히 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안색이 왜 그러냐고 하거든 흘려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예전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어요. 지금 70이시고 콩팥 나이가 60이라고 해봅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면 80이 되셨을 때 콩팥 나이도 70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잡으시면 10년 뒤에도 콩팥 나이는 60 그대로예요. 그때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콩팥 나이가 10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새로 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세우는 것만으로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콩팥은 되찾는 장기가 아니라 지키는 장기예요. 자, 이제 범인 잡는 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에 찬장문 한번 여세요. 냉장고 말고 찬장입니다. 거기 있는 것 중에 봉지에 든 것들만 골라내세요. 어묵, 햄, 즉석밥, 봉지 국물, 이온 음료요. 뒷면 성분표에서 칼륨이라는 글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염화칼륨, 젖산칼륨, 구연산칼륨, 인산칼륨. 이 넷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옆으로 빼두세요. 특히 나트륨 줄였다고 크게 써붙인 건 반드시 뒤를 보세요. 이거 3분이면 됩니다. 둘째, 소금통을 확인하세요.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쓰고 계신다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콩팥이 튼튼하다고 확인되면 다시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은 선택이에요. 확인 전까지만입니다. 소금을 덜 쓰시려면 빈자리를 다른 맛으로 메우셔야 해요. 신맛이 들어가면 혀가 간을 세게 느낍니다. 식초 한 숟갈이 소금 반 숟갈 몫을 해요. 향이 강한 것들도 같은 일을 합니다. 다진 마늘, 점인 생강, 후춧가루, 고춧가루, 들기름, 레몬 한 조각. 이 중 두어 가지만 얹으셔도 심심하다는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입맛은 이 주면 바뀝니다. 첫 두 주가 고비입니다.
그 고개만 넘기시면 예전 국이 짜서 못 넘기시게 돼요. 혀가 새로 자리를 잡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는 간을 마지막에 하세요. 처음부터 간을 하면 끓으면서 물이 졸아 점점 짜집니다. 셋째, 조리법 하나만 바꾸세요. 찌지 말고 삶으세요. 담그지 말고 삶으세요. 썰어서 삶으세요. 이 세 마디가 오늘 우리 부엌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담그기는 마음의 위안이었고 삶기가 실제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물은 재료보다 넉넉하게,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요. 넷째, 즙은 전부 내려놓으세요. 호박즙, 양배추즙, 당근즙, 양파즙, 마늘즙, 도라지즙, 채즙, 배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건 원리가 다 같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한 박스씩 들어있는 그것들요. 재료를 잔뜩 짜서 졸인 거예요. 졸이면 물이 날아가고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세포벽이 없으니 거의 전부 흡수됩니다. 특히 호박즙은 붓기 뺀다고 드시는데 몸이 붓는 건 콩팥이 물을 못 빼내서예요. 콩팥이 힘들어서 부은 건데 그 붓기 뺀다고 콩팥을 더 힘들게 하는 걸 드시는 겁니다. 이건 손질로 해결이 안 돼요. 짜서 졸이는 게 즙을 만드는 원리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집에 저염소금을 쓰시거나 즙을 박스로 시켜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편하게 보세요. 뒷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데친 나물, 삶은 채소, 식후 15분 걷기. 오래된 변비면 그냥 참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여섯째, 약 목록을 종이에 적으세요. 병원 약, 약국 약, 건강원 약, 자식들이 사다 준 것까지 전부요. 그 종이를 들고 진료실에 가세요. 혼자 판단해서 끊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은요. 일곱째, 검사 2가지를 받으세요. 피검사와 소변검사입니다. 이걸 하셔야 오늘 이야기의 어느 쪽에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자, 사건 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의자 8 중에 무죄가 3이었어요. 시금치, 토마토, 감자입니다. 세포벽이 지켜주기 때문에 표에 적힌 칼륨의 절반쯤만 우리 피 속에 도착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죠. 갈지 말 것, 찌지 말고 삶을 것, 조리법이 공범이었습니다. 유죄는 3이었습니다. 찬장에 있던 가공식품 속 칼륨 첨가물, 세포벽이 없어서 90에서 100%가 흡수되고 가공식품 3개 중 하나가 넘게 들어있었죠. 약통에 있던 진통제와 이뇨제. 우리나라 자료로도 진통제가 콩팥병 위험을 1.46배 올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변비. 우리 콩팥이 애써 넓혀놓은 뒷문을 막고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 저염소금은 사람 나름이었습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에게는 뇌졸중을 줄여주는 물건이고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매 끼니 칼륨을 넣는 일이었어요. 같은 소금통 하나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얻어가실 게 이겁니다. 냉장고를 뒤지기 전에 찬장과 약통과 화장실을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걸 정하기 전에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아세요. 배수님님은 지금 시금치를 다시 드십니다. 데쳐서 무쳐 드세요. 대신 어묵이랑 봉지 국물을 치우셨고 변비약을 상의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반년 동안 시금치를 끊었을 때는 안 내려가던 칼륨이 3달 만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손녀가 오면 이제 나물을 무쳐주신대요. 예전 반찬 가게 솜씨 그대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부엌에서도 그렇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나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데쳐서 물을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할 건 채소가 아니라 채소를 삶은 물이었어요. 오늘 저녁 찬장 한번, 그리고 이번 주에 검사 한번, 이 2가지만 하시면 오늘 40분이 값을 합니다. 10년 뒤에 또래분들과 나란히 앉으셨을 때 누구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고 누구는 손주 손잡고 시장에 갑니다. 그 갈림길이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찬장 서랍 1칸, 소금통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